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정작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시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돼 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민간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이 단축됩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한 걸로 나타나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높은 기준금리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정작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에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했는데 북한 무인기 첫 탐지 시간도 군 당국 발표 시간보다 6분 더 빨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 휴전선을 넘은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로 향했을 때 서울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탐지한 1군단과 합참이 수방사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북한 무인기가 최초 탐지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30분이 지나 자체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탐지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이에 따라 수방사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왜 제때 전파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시간은 군 당국이 발표한 오전 10시 25분보다 6분 빨랐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탐지됐는데 최초 탐지 시간을 오전 10시 25분이라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당시 운용 요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항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부대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이 전파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항적 감시에 이어 경계 태세도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군 문책론이 나오는 데 대해 군의 전비태세 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하고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은폐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책 논란까지 불거지자 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군 당국은 사태 발생 열흘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후 전비태세 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뒤늦은 입장 번복에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자체 검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태 발생 이튿날부터 검열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밀 항적 조사에 나섰는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1일이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1월 1일 이전에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입한 항적을 인지하거나 식별하지 못했다며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명에도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은폐 의혹에 더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뇌부 문책 논란까지 커지자 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군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다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전비태세 검열이 끝나야 책임자 문책 등을 위한 내부 감찰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대북 상황과 관련한 군의 문책 여부는 통상 경계나 작전 실패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무인기 항적을 둘러싼 판단과 무인기 대응 과정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사전 정보 입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겨냥해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했고 민주당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정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우리 당 김병지 의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홍보수석의 황당한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은 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 가능성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여권이 북한 내통설을 언급하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정보 출처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지도를 조금만 아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기초 상식인데도 군 분석에 열흘이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구글링 지도와 합참이 제시한 비행 금지 구역에 얹어본 뒤 침투 가능성을 파악했고 합참의 점검과 대비를 당부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쟁 위주로 흐르는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참사 예방과 대처가 부실했던 점을 부각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공직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명단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이 장관의 발언이 위증이라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왜 끝까지 유족 명단을 서울시에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132명 중에서 65명 정도만 기재가 돼 있는 아주 불완전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사망자 파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이 어렵게 마련한 청문회에서 정치 공세에만 시간을 쓰고 있다며 이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사퇴도 강요도 하시고 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여기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재차 언급하며 당사자인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태원에 도착하셔가지고 15분 계시다가 저 15분 동안 브리핑 받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에서 중앙의료원으로 갈 때 탑승 못했습니까? 그 2시 때는 탑승을 못했습니다.
실무진 실수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거는 착오가 있었다는 거. 대한민국에 기초단체장이 다 박희영 구청장 같지 않다고요. 열심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발언할 때 정신 차려서 하세요. 예? 공방만 반복되는 허심 청문회가 이어지자 지켜보던 유족들은 분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요 지금. 모른다니까요 지금. 물어볼까요?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3차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쟁점인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또 한 번 여야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당과 분리 대응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5개월 차 이재명 대표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FC를 살린 건 오히려 자신이었다며 항변했지만 끝내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출석 시점은 오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숱한 사법적 시련을 겪은 이 대표에게 수사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건 당내 비판 목소리의 확산입니다. 당내 기반이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린 게 아닌 탓에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 문제, 당과 분리 대응하라는 비명계 주장에 이 대표가 당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 여기에 자신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서해 피격 사건 등 야권을 향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섣불리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조차 이 대표가 당과 의원들은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 비리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기 이재명 대표는 그 도의적 책임은 좀 져야 되겠죠.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측근들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후로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확산하는 불안 심리를 어떻게 다잡을지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발표한 현금 지원성 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과감한 출산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제도는 이자를 조금 더 낮춰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반박 성명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본인 개인 의견일 뿐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당히 다르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 정책은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12조에서 16조가량 규모의 재정폭탄이 투여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기자회견을 앞둔 나 부위원장에게 해당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지만 나 부위원장은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명 기회를 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직접 진화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대통령실의 장관급 부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윤심을 내건 김기현, 장제원의 김장연대가 지지세를 넓히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은 최근 당 행사 등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일부 언론에선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이 나 부위원장을 직격하며 윤심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별도의 대통령실의 비판에 아직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터진 나경원 공개 비판 돌출 변수가 전당대회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17개 시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발령 시간은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민간건설 사업장 등의 운영이 모두 단축됩니다. 휴일에 발령되는 조치인 만큼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 지역, 제주 등 5개 시도에 관심 단계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어젯밤 9시 5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오늘 낮까지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 일부 강원 내륙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주요 도로의 사전 제설로 결빙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제설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응달 지역의 보도, 교량, 공원 등의 제설제를 비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예고된 가운데 어젯밤 경기도 성남과 안성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박기환 기자입니다. 눈 덮인 도로 위를 차들이 아찔하게 달립니다.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멈춰선 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곧바로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들도 손 쓸 새 없이 연달아 부딪힙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터널 앞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쯤. 오늘 출근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급제동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미끄러진 것 같고요. 뒤에서 계속 꽝꽝꽝 소리가 나서 뒤에서도 계속 추돌이 있는 것 같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도로에서 2시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빼곡하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경기도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중 나들목 인근에서 21톤 화물트럭을 비롯해 모두 5대가 부딪히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트럭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먼저 추돌한 뒤 잇따르던 차들이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광교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50여 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1,5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아파트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피레기가 고장나면서 자체 전기 공급 시설까지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12분 17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남서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명 가운데 80%인 208명이 중국에서 유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확진자 수는 그제 137명에서 하루 만에 71명이 늘어났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에서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공항에서 검사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2.6%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만 인정되고 Q코드로 하는 검역 정보 사전 입력도 의무화됩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 검사는 면제됩니다.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춘제 기간 약 21억 명이 귀성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작년 대비 2배,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을 회복하는 건데 감염 확산 우려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정규 특파원입니다. 공휴일만 일주일, 14억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중국의 춘제 운송기간이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40일 동안 약 21억 명이 귀성길에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작년에 갑절,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입니다. 지역 간 이동을 제한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폐지 이후 보복적 귀향에 나서는 셈입니다. 加之疫情3年来，人民群众累积的回乡过年、探亲访友、旅游观光等出行需求集中释放。 대부분은 친지 방문이나 농민공들의 귀향 행렬인데 여행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남부 휴양지로 가는 항공권은 50% 안팎 오른 상태입니다. 하이난 사냐의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선 지난 3년 동안의 손실을 이번에 만회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入住率呢已经超过了80%，将近90%左右，可以说已经提前进入了旅游的旺季。 문제는 감염 확산 위험입니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가 높습니다. 오는 8일 중국의 입국 격리 폐지와 함께 해외여행도 크게 늘어서 지구촌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참석기로 했는데 현재 정부안이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만 면책시켜준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해법을 모색해온 정부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 협의회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공개 토론회입니다.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가 최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정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일본 기업도 추후 기부금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법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외교부는 법적 검토 끝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측은 고심 끝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정부 안에 부당함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 판결의 이행 책임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 측이 판결 이행 책임을 벗어나면서 그럼 일본 측에 사과하든 아니면 뭐 재원 참여든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외교적 협상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안이고. 정부는 토론회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큰 틀을 고수하고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만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모두 450만 개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이 견고해서 연준이 높은 기준금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는 지난달 미 애리조나주에 제1공장 기공식을 가지면서 추가로 280억 달러를 투자해서 최첨단 3나노칩을 만드는 제2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기공식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참석했습니다. TSMC is investing $40 billion here in Arizona, the largest foreign investment in the history of this state. Over 10,000 construction jobs and 10,000 high-tech jobs will be created.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농업을 뺀 미국의 일자리 수가 22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증가폭은 11월에 25만 6천 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개보다는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로는 총 45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서 월 평균 37만 5천 개씩 늘어났습니다. 이는 1940년 이후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성장 속도입니다. 실업률도 낮아졌는데 3.5%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여전히 3.5%에서 3.7% 사이에 탄탄한 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고용 시장이 견고해 연준이 높은 기준금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Certainly the trend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Fed.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제조업 재건을 위해 전국에서 삽으로 땅을 일구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미국을 건설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시중의 자금이 비교적 안전한 은행의 예적금으로 몰리는 현상을 역머니 무브라고 하는데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지난해 200조가 넘는 돈이 몰렸는데 예금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부진했던 증시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 부동산 시장.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500만 원을 이자로 주는 은행권의 연 5%대 예금 상품이 등장하면서 손실을 무릅쓰고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말 예금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95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폭인데 이 가운데 86%가량은 5대 은행에 예치됐습니다. 이렇게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던 예금이 잠시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9달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5%대를 뚫고 올라갔던 수신금리가 자금시장 안정세와 금융당국의 인상자재 권고에 한 걸음 후퇴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금 경색기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쳤는데 자금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수신 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그 영향도 상당 부분 나타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5%대 금리 상품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신금리가 더 오르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11월 말 그때 이제 치고서 지금 이제 하향 안정세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한 4.7 그 정도 수준까지 거의 0.5% 정도 하락해 있고요. 이런 하향 추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금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한 예금의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후 4시까지 영업했던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요즘은 오후 3시 반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거리 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영업시간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노사가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 은행 입구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서 일찍 문을 닫은 겁니다. 기존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현재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단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에서만 한시적으로 단축 영업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금까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부 점포에서 저녁 6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은행은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행도 저희 근무 시간에 맞게 좀 늘어났으면 저희가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주형 금융위원장은 은행을 직접 찾아 현 상황에서 정상화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끝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코로나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지금 상황이면은 뭔가 조금 영업시간도 정상화를 해서. 하지만 노조 측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도 안 된 시점에서 원상복구는 시기상조란 겁니다. 은행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조합원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정부에서는 마스크 해제 날짜를 확정 짓지도 아직 않았거든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노사는 다음 주부터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새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해왔던 행사가 바로 풍선 날리기인데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환경을 파괴하고 또 야생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행사를 계획했다가도 취소한 곳이 많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시민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며칠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구민들의 우려에 공감해 해맞이 행사에서 소망풍선 날리기를 뺐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마치 유행처럼 새해맞이 때면 등장한 풍선 날리기. 그런데 올해는 중랑구에서만 취소된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풍선을 날리기로 했던 전국의 9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경엔 시민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두둥실 날아가는 풍선은 보기엔 예쁘지만 생태계엔 악영향이 큽니다. 좀처럼 썩지 않아서 바다나 땅에 떨어지면 야생동물이 먹이로 착각해 삼키기 쉽고 폐사로 이어지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행사 며칠 전부터 댓글을 쓰거나 전화를 걸어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분해가 잘 되는 친환경 풍선까지 마련해 행사를 강행하려다 쏟아지는 비판에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풍선 같은 경우에도 환경에 오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대요. 시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을 바꾼 긍정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이가 본 거예요. 풍선을 먹고 죽은 새의 사진을. 사실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라 정말 심각하구나. 저희가 해당 지자체나 단체, 민간 기업에다가 전화 민원도 넣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좀 저지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매번 이렇게 감시의 눈이 닿기는 어려운 만큼 풍선 날리기 행사를 아예 금지하는 등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지자체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부기관에서 화답할 차례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조한 참여율로 시행 초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서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 중립 포인트를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의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중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증금제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제주도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 200여 곳이 여전히 제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매장 460여 곳 가운데 40%에 달합니다. 보이콧 매장 대부분은 아메리카노를 1,5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리담의 형태로 장사하고 있는데 보증금 300원이 추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매장에서 이거를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반납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저희한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한정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엔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개인 카페가 많지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집은 못 오겠네요. 저 윗집은 보니까 시행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스타트부터 아침에 저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고요.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제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겐 탄소 중립 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시가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확인한 후 3년 안에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인 36시간 휴전 선언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이어졌습니다. 확전 우려에도 벨라루스의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추가된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경량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아스팔트에 박힌 포탄 잔해입니다. 응급차들이 폭격에 훼손됐고 숨진 소방대원 시신이 담요로 덮여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Я под стол залезла с собакой, накрыла ее халатом и кружку. И просто мы там ждали, когда все это закончится. 헤르손시 당국은 푸틴 대통령이 선언한 휴전 시한 전에 러시아군이 포격했다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주요 도시 크라마토르스크를 로켓으로 2차례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반면 휴전을 준수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인구 밀접 지역 등의 포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соблюдение сегодня 6 января с 12 часов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россий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войск режима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ил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обстрелы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позиций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러시아 맹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러시아군과 연합훈련을 해온 벨라루스에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같은 날 국경 지역에 있는 연합군 훈련 현장을 찾아 탱크와 방공부대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경량급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진영이 확전을 우려해 꺼렸던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왕인 엘차포의 아들이자 갱단 실권자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작전 끝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마약 조직은 군 병력에게 총격을 가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공항 여객기에도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멕시코 국가방위대와 군이 악명 높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하자 조직원들이 총을 쏘고 방화를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공항에 있던 멕시코 시티행 아에로 멕시코 여객기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총탄에 맞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마약 유통과 밀매 등의 혐의를 받는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 국가방위대학군은 구스만을 붙잡아 멕시코 시티 군사시설로 압송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Después de controlar la agresión directa en contra de las fuerzas de seguridad, se identificó a Ovidio N. entre los integrantes de este grupo delincuencial, logrando su aseguramiento en posesión de armamento exclusivo del Ejército y Fuerza Aérea Mexicanos. 오비디오 구스만은 엘 차포, 즉 땅딸보라는 별명을 가진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미국에서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을 다른 형제와 함께 지배해 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2019년에도 구스만을 체포했지만 마약 조직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등 8명이 숨지고 교도소 수감자가 무더기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구스만을 풀어줬습니다. 구스만이 이끄는 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비롯해 그의 형제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등 유통 관련 혐의로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스만 체포는 오는 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의에 맞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은 뒤 구스만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 편집상, 오리지널 각본상 등 4개 부문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국 영화-TV 예술 아카데미인 바프타는 현지 시간 6일 영국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바프타상 예비 후보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1947년 설립된 바프타가 주최하며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 미술 시장은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흥행과 매출 2마리 토끼를 잡은 해로 평가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일부 사전 예약제 시행에도 지난해 말 기준 24만 명 넘게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화랑협회 키아프에도 약 7만 명 이상 몰려들었습니다. MZ세대와 해외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리며 국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37%가량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해 하반기 들어 미술품 경매 시장이 300억 원 이상 줄어들며 올 상반기 한파를 예고했습니다. 향후 미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상반기에도 한국 미술 시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3월 아트바젤 홍콩이 열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금리도 좋아지고 중국 컬렉터들의 여행이 자유화되면은 미술 시장은 좋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올해도 대형 전시회가 풍성합니다. 아시아 최대 미술축제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프리즈 2년 연속 개최와 장욱진, 김한기 회고전 등이 이어지며 열기를 되살릴지 주목됩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이벤트나 프리즈 서울 등 큰 행사가 있고 또 더불어 좋은 미술관 전시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미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아트페어 육성을 물론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K아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조금 더 오겠는데요. 오늘 비보다는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대전과 광주 등 서쪽 지방에는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쪽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대기질이 매우 심각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상 1.8도, 그리고 창원이 3.8도고요. 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4도, 그리고 전주가 6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에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